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네 번째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표창장 위조 핵심 증거가 담긴 것으로 알려진 정 교수의 노트북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마지막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도 서초동과 광화문, 대학로에서 잇따랐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한 김영희 변호사가 수사 기록 어디에도 윤석열은 없었다며 윤 총장 접대 의혹은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초강력 태풍 하기비스가 600mm의 폭우를 쏟아내며 일본에 접근하면서 초비상입니다. 909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고 정전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각 현재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서는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네 번째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청사 주변에서는 조 장관을 지키겠다는 진보 진영의 마지막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정 교수는 이번이 마지막 소환 조사가 될 거라는데 이제부터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청사에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혁수 기자, 아직 조사가 진행 중입니까? 네,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오늘 오전 9시쯤 불러서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비공개 소환 방침이 굳어지면서 이전 세 차례 조사처럼 취재진이 정경심 교수의 출석 장면을 포착할 수는 없었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에서 정 교수에게 조국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통해서 정 교수가 먼저 코링크 PE의 블루펀드 투자 검토를 요청했고 운용에도 개입했다는 윤곽이 드러난 만큼 정 교수 본인의 진술 확보에 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검찰이 가장 관심을 두는 게 사라진 정 교수의 노트북인데 이걸 오늘 제출했습니까? 네, 오늘 소환 조사에서도 정 교수가 검찰에 이 노트북을 제출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이 동양대에서 반출된 노트북의 행방을 찾는 데 굉장히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노트북 안에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해소할 핵심 증거가 담겼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 자산관리인 김모 씨는 조국 장관의 부인 정 교수에게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노트북을 전달해줬다고 진술했습니다. 정 교수는 당초 노트북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검찰이 김 씨와 함께 호텔 CCTV를 분석하고 해당 영상을 보여주자 노트북 가방을 받았지만 그 안에 노트북은 없었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심야 조사가 폐지된 만큼 정 교수는 밤 9시에는 귀가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는 오는 18일 표창장과 관련한 사문서 위조 혐의 재판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은 이번 조사가 끝나면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과연 정 교수 영장은 발부가 될지 이게 관심이죠. 정 교수가 여러 차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법원이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예측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결론이 날지 한송원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 등의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김경록 씨의 진술과 달리 여러 차례 말을 바꾼 정경심 교수. 검찰은 정 교수가 3차 조사를 하루 앞둔 최근까지도 김 씨와 말을 맞추기 위해 김 씨 측근을 접촉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다음 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법원이 최근 발부를 기각한 조 장관 동생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 교수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조 장관 동생처럼 건강상의 이유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우려입니다. 조 장관 일가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수차례 청구한 계좌 추적 영장과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도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대부분이 기각된 것도 검찰로서는 부담입니다. 수사팀 내부에선 잇따른 영장 기각에 법원에서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계좌 파악은 필수적이라 앞으로도 추가 계좌 추적 영장은 청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오늘도 서울 도심에서는 조국 퇴진과 조국 수호를 외치는 대규모 집회들이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이 시각 현재 서초동에서는 조국 수호 집회가 진행 중인데 윤재민 기자, 화면을 보니까 지금 집회가 한창 진행 중인가 봅니다. 네, 이곳 법원 앞 내거리에서는 1시간 전인 저녁 6시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조국 수호, 검찰 개혁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정경심 교수가 조사받고 있는 검찰 청사를 향해 힘내라, 사랑한다는 말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말 집회와 비슷한 인파가 몰렸는데 법원 앞 내거리를 기준으로 누에다리와 교대역, 중앙지검 앞까지 집회 참가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집회가 마지막이라며 당분간 추가 집회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조 장관을 기소하면 곧바로 다시 모일 수 있다며 다음 달까지 집회 신고를 해놨다고 말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중천 씨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한겨레 21의 보도를 인용하며 윤 총장을 거칠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앞에서는 조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어 경찰은 양측을 분리해 통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서초역 일대에 94개 중대 5천 명 규모의 경력을 투입해 충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조국 반대 집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조국 지지 집회와 달리 도심 곳곳에서 열렸는데 참가자들은 조국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언론 보도들을 문제 삼았습니다. 계속해서 백연상 기자입니다. 피켓을 든 시민들이 서초동 서초경찰서 앞 도로에 모였습니다. 조국 구속! 문재인 탄핵! 조국 법무부 장관 지지 집회가 열린 곳 근처에서 조 장관 퇴진 집회도 열렸습니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잘하고 있는데 검찰을 압박하는 행위는 이거는 민주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다. 조 장관 자녀의 입시 부정 의혹에 화가 나 참가한 학부모부터 너무나도 애들한테 너무 신망을 줬어요. 그래서 아버지여서 이 자리에 나갔습니다. 시민단체들과 보수정당까지 함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광화문에서도 36개 시민단체 대표들이 모여 조국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분위기들이 법률가 자격은 하나도 없는 조국의를 대한민국 정의수장인 법무장관에 임명한 게 누굽니까? 한 공영방송의 노조는 자사의 조국 장관 보도 문제를 성토했습니다. 유튜브 하는 유시민 씨 이야기를 듣고 공영방송 사장인 KBS 양승동 사장이 자기 회사의 기자들을 업무에 배제시키고 전국 대학생연합은 서울 해화역에서 조국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2차 촛불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지금 이 시각 현재 검찰에 소환돼 4번째 조사를 받고 있죠. 공교롭게도 지난주처럼 서초동 집회가 열리는 날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왜 토요일에만 조사를 받는 건지 궁금한데 이 소식하고 또 보수 유튜버들이 조국 지지자들로부터 타겟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까지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미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김 기자.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옆에서 시위가 열리고 있잖아요. 막 소리가 계속 들릴 것 같아요. 실제 어떤지도 궁금하고 이 소환 일정이 어떻게 조율이 되길래 매주 토요일 날 조사를 받는 건지 이것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조사받는 날짜는요. 정경심 교수와 변호사가 검찰과 조율을 해서 정합니다. 정 교수가 지난주 조사를 받는 동안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을 외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는데 검찰청사 내부에서도 실제로 집회 소리가 선명히 들렸다고 합니다. 참가자들은 이렇게 정경심 교수님 사랑해요, 힘내세요 같은 구호를 외쳤습니다. 근데 오늘 집회가 다른 집회하고 좀 다르게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까? 딸 조민 씨가 주중에 실명으로 인터뷰에 나서서 표창장 위조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조민을 응원하는 편말도 등장했습니다. 마약이나 음주운전을 했었어야지
왜 표창장을 받았니? 라는 문구 등이 등장했는데요. 음주운전을 한 한국당 장제원 의원 아들과 마약 밀반입 혐의를 받고 있는 홍정욱 전 의원 딸을 빗댄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TV조선 탐사 보도 프로그램인 세븐에서 정경심 교수의 육성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좀 보니까 약간 이게 갑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정 교수가 수희 아저씨를 혼낸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는데요. 일부에서 갑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 교수 영상 보시겠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지금 오늘 수희 아저씨 나한테 혼나는 꼴을 보고 싶어서 이러세요? 그만합시다. 나는 내 남편 정치하는 거 원치 않아요. 덩달아 조국 장관의 과거 트윗이 또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2014년 경비원 해고 대란 기사를 링크하고 커피 한 잔값만 부담하면 경비 아저씨 고용이 유지된다면서 고용 환경이 열악한 경비원분들을 지지하는 글을 올려서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조 장관이 올린 트위터가 너무 많다 보니 건건이 조 장관과 가족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는데 조국 장관이 트위터로 8만 대장경을 쓴 것 같다는 뜻으로 조만 대장경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도 조 장관이 과거에 너무 많은 말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정말 조만 대장경 이런 표현이 나올 만하군요. 자, 그런데 서초동 집회 측, 주최 측에서는 이번 집회가 조국 수호 집회로는 마지막이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 다음으로는 어떤 단계로 넘어가는 걸로 봐야 하는 건가요? 최근 일부 대중들은요, 민심의 척도로 이렇게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유튜브 쪽에 관심을 좀 더 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수 유튜버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지지층도 이들을 공격하는 데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 보수 유튜버들이 타겟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성향의 메신저 단체방 직접 보시겠습니다. 외국에 서버를 둔 메신저인데요. 매일 보수 성향의 유튜버들 중에서 딱 3명을 그날의 신고 대상으로 공지하고 이른바 좌표를 찍어서 유해 컨텐츠라면서 유튜브에 조직적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한다면은 이 보수 유튜버들이 어떤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자, 오늘은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의 계정이 좌표로 찍혔었는데요. 확인해 봤더니 신고자가 급증해서 유튜브 측으로부터 이른바 노란 딱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노란 딱지요? 그건 네. 뭐죠? 자, 저 유해물 신고를 많이 받은 영상에는 유튜브가 저 노란 딱지를 붙이게 되는데요. 유튜브 측은 이 노란 딱지가 붙은 영상에는 광고를 붙이지 않습니다. 한 보수 성향 채널은 노란 딱지가 거의 모든 영상에 붙어서 2년 동안 운영하던 채널을 폐지하게 됐습니다. 또 조 장관의 일부 지지자들은 이 영상은 가짜 뉴스니까 삭제해달라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기도 하는데요. 유튜브 본사 사람들은 영어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난 댓글을 영어로 번역해서 공유하는 단체방도 있습니다. 이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진영에 관계없이 좀 더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미선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엔 파장을 일으킨 한겨레 보도 관련한 소식입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윤석열 검찰총장도 별장 접대를 받았다고 진술했다는 이 보도에 대해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이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겨레는 검찰이 관련 진술이 있는데도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게 이 보도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총괄팀장으로 김학의 사건을 조사한 김영희 변호사는 한겨레의 보도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그 어디에도 윤석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조사단과의 면담에서 윤중천이 자신의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고 표현한 게 전부라며 이 내용을 진술 보고서에는 담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재수사를 맡았던 여환섭 대구지검장이 밝힌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윤중천에게 이제 그 면담 보고와 같은 얘기를 한 적이 밖에서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고. 김 변호사는 최종 보고서를 조사단 외에 대검찰청과 법무부 관계자 등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었던 만큼 한겨레의 취재원이 조사단으로 추정된다는 일부의 주장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한겨레는 오늘 검찰이 애초에 윤 총장 관련 내용이 과거사 조사단,
검찰 수사단 모두에서 언급이 없다고 했다가 면담 보고서에는 언급됐다고 해명을 바꿨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해당 기자에게 과거사 조사단이 아닌 과거사위원회에서 언급이 없었다고 했고, 이는 과거사위원회가 지난 5월 조사 결과를 발표할 당시 법조 관계자 3명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면서도 윤 총장에 대해 어떤 언급도 없었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윤 총장이 관련 보도 관계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서울 서부지검은 통상적 속도로 처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접대 의혹 보도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 보도가 청와대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일까, 또 조국 장관 수사 물타기로 비춰질까, 이런 역풍을 우려하는 겁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별장 접대 의혹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이틀째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윤 총장 의혹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어제 사실관계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이후 조국 법무장관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자칫 이번 논란에 청와대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비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공식 발언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불신한다는 건 아니지만 기사만 보고 제가 지금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어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여당 의원들은 윤 총장 의혹과 관련한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윤 총장 문제는 당이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며 지켜볼 문제라면서 윤 총장과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간 진실 공방인 만큼 빠르게 사실관계가 규명돼 혼란이 확산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또 논란의 중심에 선 언론사가 하나 있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말 한마디에 내용을 겪고 있는 공영방송 KBS입니다. 사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도 축소, 외압 논란은 불거졌었는데요. 정치 외풍에 흔들리는 이 KBS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일이고 제가 사장이면요. 예. 다 보직 해임이에요. 이거는 충분한 내부 조사를 해서. 예. 유시민 이사장의 말 한마디로 취재 현장에서 배제된 KBS 법조팀 기자들은 묵묵히 일한 우리를 기레기로 만들었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한 KBS 기자는 양승동 사장이 정권에 엎드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6월 정권 주변 인물들이 태양광 사업에 관여한 의혹을 보도한 감사 프로그램에 청와대 수석이 항의한 뒤 재방송이 취소된 건 역시 정권을 의식했다는 논란을 낳았죠. 현 정부 출범 이후엔 비판 언론을 공격하는 프로그램까지 만들었는데 내부 기자들도 그 공정성을 의심합니다. 신뢰도의 문제라고 그것도 보여지고요. 왜요? 이 프로그램은 충분히 조국 그리고 후보자, 지금 이미 조국 기소가 장관한테 됐고, 그러니까 뭐 유리하게 계속 방송이 되고 재판. 박근혜 정부 때에도 정치 외풍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KBS. 정부를 갖다가 지금부터 이렇게 짓밟아가지고 되겠냐고요. 직접적인 원인도 아닌데도. 기본적으로 어떤 의도도 없는 거고요. KBS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립성 시비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무엇보다 친정부적 인사가 사장으로 임명된 뒤에는 어김없이 인사 태풍이 몰아쳤죠. 정지환 보도국장 등 전직 간부 5명은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보도국장 이상을 지낸 인사들은 연수원이나 한직으로 내몰렸습니다. 이들은 정권이 바뀌길 기다리며 와신 상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기자들은 사명감보다 자신의 미래를 의식하며 일하게 된다고 토로합니다. 이런 KBS에는 연간 6천억 원의 수신료가 국민 호주머니에서 강제 징수됩니다. 유 이사장이 검찰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다음 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6만여 명이 월 2,500원의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KBS가 선진국의 공영방송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미디어가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정치와 시장으로부터의 독립성, 이게 이제 그런 방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 모두의 사랑을 받는 BBC처럼은 아니라도 KBS가 신뢰받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나는 건 정말 요원한 일일까요?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조국 사태가 이제는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도 등장했습니다. 검찰 비판글을 지문으로 올려 문제를 냈고 정답은 조국과 윤석열이었습니다. 전교조 출신 교사가 출제한 이 문제에 대해 교육당국은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유성현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 3학년 중간고사 한국사 과목 시험지입니다. 바꾸라 정치검찰 등의 문구를 제시하고 관계 깊은 인물을 고르는 객관식 문제입니다. 지난달 7일 서지연 검사가 SNS에 올린 내용입니다. 정답은 조국, 윤석열로 채점됐습니다. 문제를 출제한 A 교사는 전교조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이념적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 과정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와 학교에 행정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징계 사안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내용을 조금 더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해당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이 시험 문제를 출제 오류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서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유성현입니다. 철도 노조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은 KTX 열차표를 못 구하고 또 지연되는 지하철 운행에 하루 종일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열차표 발매소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승차권 발매 현황을 알리는 전광판에는 상당수의 열차가 매진으로 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말 나들이를 계획했던 일부 시민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당황했어요. 당연히 입석은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왔는데 지금 없어가지고. 열차 운행률은 어제보다 5.4%포인트 감소한 73.8%로 내렸습니다. KTX는 60%대로 운행률이 뚝 떨어졌고 ITX 청춘도 58%에 그쳤습니다. 지하철 1, 3, 4호선 코레일 구간도 오늘 하루 340여 대가 멈춰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됐습니다. 4명이서 타려가려 했는데 이제 차가 늦어져가지고 지하철이 기차를 좀 못 타서. 철도 노조는 인력 충원과 임금 문제 등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음 달 무기한 총파업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노동학법 하에서 우리 철도 노동자들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모든 불만을 다 감내해내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파업으로 운행되지 않는 열차의 6천여 석 예매가 아직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않았다며 운행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비무장지대에서 발견된 멧돼지 사체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데 이어 이번엔 민통선 지역에서도 감염된 멧돼지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강원도 지역입니다. 발병 지역이 동쪽으로 넓어진 데다 철책 남쪽이라서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채린 기자입니다. 어제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민간인 통제구역의 군부대 인근에서 발견된 멧돼지 사체입니다. 발견된 4마리 가운데 1마리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염 개체가 강원도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간 발병했던 농장들보다 100km 이상 동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철책이 있어 비무장지대 내 멧돼지가 외부로 질병을 옮길 우려는 없다고 설명해왔습니다. 어제는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접경 지역의 멧돼지를 모두 없애겠다며 발생 지역 인근을 집중 예찰 지역으로 설정하는 확산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감염 멧돼지 발견 지역이 넓어지면서 대책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철책 북쪽 상황을 가정하고 만들어진 거라서 철책 남쪽에서 발생한 상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어제 경기도 연천군에서 사살된 멧돼지도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천에서 바이러스 감염 멧돼지가 확인된 건 두 번째입니다. 환경부는 국방부 등 관계 당국과 협의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천군에서 사육하고 있는 모든 돼지를 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집회 현장 지원을 가던 경찰버스 2대가 승용차와 추돌 사고가 나 의경 24명이 다쳤습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부산에서는 다리에 설치한 철판이 기찻길로 떨어져 열차 운행이 한때 중단됐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강석 기자입니다. 경찰버스가 고속도로에 멈춰섰습니다. 소방관들이 부상자를 구조합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경부고속도로 신갈라들목 인근에서 경찰버스 2대가 낀 3중 추돌 사고가 나 의경 2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버스가 앞에 가던 차가 달리다가 그 차선을 변경하려고 서행하는 것을 추돌한 사고입니다. 낮 1시 20분쯤에는 중부고속도로 호법분기점 인근에서도 고속버스가 SUV를 받으며 6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SUV에 탔던 61살 손모 씨 등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쯤 부산 기장읍의 한 다리에서 길이 2m짜리 철판이 다리 아래 전동차 선로로 떨어졌습니다. 당시 부산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었지만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9m 정도였습니다. 철판가 2개가 딱 해가지고 장사선을 때렸습니다. 교량 밑에 있는 그냥 길쭉한 철판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전동차 전력선이 끊어져 열차 운행이 한때 중단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궁금한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뉴스의 재구성, 뉴스야 시간입니다. 토요일은 정치부 류병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유 기자. 네. 오늘도 제가 숙제를 많이 내드렸는데 얼마나 잘 풀어오셨는지 지금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요. 조국 11월 사퇴설 왜로 정했습니다. 사퇴설이 지금 나오고 있군요. 근데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조 장관으로 계속 가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설인가요? 아니면 여권에서 실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실제 여권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 이번 주부터 이런 이야기가 진지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근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조국 사퇴 이후로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진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요. 한국당과의 지지율 격차도 계속 좁혀지고 있습니다. 총선 때 여권에 타격을 주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당초에 알려지기로는 조국 장관을 대선 후보로 키우겠다 이런 구상이 있었다고 하던데 그럼 그런 구상들이 다 틀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질을 하면 소토동 집회에 나가 있는 시민들이 상당히 민망해지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명분이 필요한데 그 명분을 사법개혁으로 퇴로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그 공을 안고 명예퇴진하는 시나리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고 그 공을 안고 명예퇴진을 한다는 건데요. 여당에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판을 깔아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 권한을 행사해서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입니다. 오는 28일이면 본회의 자동부의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국 11월 사퇴설 외 이 첫 물음표의 느낌표는요. 청와대의 출구 전략으로 찍겠습니다. 출구 전략, 청와대에서도 좀 고민할 만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근데 다만 이게 아직은 설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더 같이 지켜봐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물음표로 가볼까요? 뭔가요? 네, 두 번째 물음표입니다. 조국 장관의 미래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국 총선 출마할까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이 당초에 총선 출마설이 있다가 그걸 포기하면서 장관으로 온 건데 다시 출마설이 돈다. 이건 배경이 뭔가요? 그
11월에 명예퇴진을 할 경우에 내년 총선에서 부산에서 출마할 가능성도 지금 여권에서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래프를 보실 텐데요. 지금 PK 민심이 여당에 많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최근 한국갤럽의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정당 지지도를 보면요. 10월 첫 주와 둘째 주만 봐도 민주당 지지율은 7%가 떨어지고 한국당의 지지율은 12%가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참 들여다보면은 조국 장관의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온 건데 조국 장관을 다시 내세운다고 해서 이 달라진 민심, 이게 돌아설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점이 여권의 고민 지점입니다. 조국이 선거에 나온다면 이 선거는 조국 대 반조국의 구도가 될 것이고요. 결국 전체 판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볼 때 문재인 정부에서는 조국 장관을 대선 후보까지 끌고 가겠다라는 구상이 있다. 이건 지금 흔들림이 없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네네. 그 부분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수도권 의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민주당의 집권 공식은 노무현, 문재인 모델이다. 그리고 바로 조국이 남은 카드 중에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남은 카드 중에 하나다. 네네네. 자, 그렇다면은 PK 출신을 내세워서 집권했던 두 번의 경험, 이게 아마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다 PK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호남의 지지세를 업을 경우 집권이 가능하다, 이런 시나리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국 장관은 여권의 입장에서는 문 대통령과 정치 철학을 같이 아는 정치적 동지입니다. 관련해서 한 여권 인사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유시민 이사장의 경우 대중들은 대안으로 보는 경우가 있지만 정치인들은 친노 친문의 대변인 혹은 대야 공격수로 보지 우리의 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그렇군요. 이런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재밌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조국 장관이 혹시라도 낙마를 하게 되면은 유시민 이사장이 그 대안이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많았는데 네. 여권 핵심부에서는 유 이사장을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의미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물음표, 조국 총선 출마할까는 여권의 양날의 칼로 정리하겠습니다. 양날의 칼. 네. 이러기도 어렵고 저러기도 어려운 약간의 딜레마 상황을 저렇게 표현한 거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 소식 더 있죠, 오늘은?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 물음표입니다. 한겨레 신문은 왜 윤석열을로 정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일면 톱 보도를 했죠. 네. 그게 아주 논란이 크던데 이게 지금 조국 장관도 접대는 없었다, 이렇게 선을 긋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검찰이 다 조사를 했고 윤중천 씨도 윤 총장을 모른다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한겨레가 충분한 검증 과정 없이 기사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한겨레 신문은 오늘 윤 총장이 접대를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면담 면담 보고서에 있었다면 검찰이 그 부분을 수사를 했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재수사를 지휘했던 대구 고검장의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한테 확인 전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 내부 저뿐만 아니라 수사단 전체에 아무도 한테도 확인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검찰에서도 조사하는 내용, 그거에 대한 확인 전화가 한겨레 측으로부터 오지 않았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이렇게 민감한 기사를 일면 톱 기사로 실었을 때는 어떤 과정, 의사결정하는 과정이 어땠는지도 궁금해요. 네, 그래서 익명을 전제로 한겨레 시니어급 기자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밤사이에 기사가 들어갔고 편집국장과 일부 관련자가 결정한 일인데 조금 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말했고요. 또 다른 기자는 없는 이야기를 쓴 것은 아니겠지만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으로 오해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내용도 문제인데 시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지금 검찰이 윤석열 총장의 지휘 아래 사실상 조국 장관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 총장을 문제 삼는 기사였기 때문에 왜 이 시기에 이런 보도가 나왔을까, 이거 의구심 갖는 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사건을 조사했던 사람인데요. 재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박준영 변호사의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건 정치적 사건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 보도를 흘린 사람, 그리고 이 보도에 동조해서 취재한 사람들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이런 내용을 한겨레에 흘린 사람으로 당시 재조사팀에 파견됐던 한 법조인을 지목했는데요. 이 사람은 현재 청와대 모 비서관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활동하면서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겨레 신문은 왜 윤석열을
느낌표는요. 선봉에 서려다 무리수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진보 진영 언론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한겨레 보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무리수를 뒀다 이런 평가들은 좀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가 또 지켜보면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유병수 기자 오늘도 어려운 이야기 잘 취재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1년 만에 가장 강력한 태풍이 지금 이 시각 일본을 덮치면서 엄청난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잠시 후 밤 9시쯤 이 태풍이 도쿄를 관통하는데 상점들 대부분이 문을 닫았고 지하철도 끊겨서 마비 상태라고 합니다. 송지욱 기자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방파제를 덮칩니다. 몰아치는 강풍에 집과 차는 폭격을 맞은 듯 부서졌고 비가 마구 쏟아져 물이 무릎까지 찼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65m에 달하는 초강력 태풍 19호 하기비스는 일본 관동 지방 등에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내며 오늘 밤 도쿄를 관통할 전망입니다. 가나가와 현에선 하루 동안 관측 사상 최대치인 635mm가 쏟아지는 등 곳곳에서 10월 한 달치를 곱절 넘는 비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일부 지역은 정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1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으며 50명이 다쳤습니다. 산사태와 하천 범람 우려가 커지면서 909만 명에게 대피 지시와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항공편 1,660여 편이 결항됐습니다. 지하철까지 멈추며 대대적인 태풍 방어 태세에 들어선 도쿄 도심은 텅 비었습니다. 상점들도 문을 닫자 사재기 분위기까지 더해졌습니다. そういうのがすごくスーパーとかももう昨日のうちから休業しますっていうふうにアナウンスしてたので、そういうのはちょっと今回初めてかなと思います。 태풍은 내일 오후에야 일본을 빠져나갈 것으로 예보돼 열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우리 경제를 포함해 세계 경제 전반을 짓누르는 게 바로 미중 간 무역 전쟁입니다. 그런데 어제 협상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지수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차량에서 내린 류허 중국 부총리,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 문우신 미 재무장관과 웃으며 악수를 나눕니다. 이들은 이틀 동안 협상을 벌여 무역 전쟁을 현재 수준에서 멈추고 협상을 계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We've come to a very substantial phase 1 deal. 미국은 오는 15일부터 2,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25%였던 관세율을 30%로 올리려던 방침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400억에서 500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류 부총리는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양국이 협력해 나가자는 내용을 담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외신들은 지식재산권 도용 등 중요한 논쟁거리가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앞으로 난관이 적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second half of September, that is scheduled into effect on December the 15th, and the president has not made a final decision on that.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칠레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과 합의에 서명할 걸로 내다왔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서울의 부동산 시장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자금 출처에 현미경을 대고 들여다보겠다는 것이죠. 매수세가 다소 위축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선호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주변 상가. 중개업소 대부분이 문을 닫았습니다. 주말에도 전세나 매매를 보러 오는 손님들로 붐볐지만 지금은 한산하기만 합니다. 국토부와 국세청 등 32개 기관이 대대적인 현장 조사에 나서면서 잔뜩 움츠러든 모습입니다. 조사의 핵심은 주택 구입 자금 출처입니다. 문을 연 중개업소들은 세무 상담부터 권합니다. 이거 좀 어렵습니다. 세금을 투명하게 하고 내시고 구입을 하십시오. 저 아니라 대부분의 부동산들은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고 부모 도움으로 집을 샀다간 편법 증여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이 과도한 거래가 조사 타깃이 되면서 계약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하는 그 매수자 쪽에서는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매도인께서는 거래가 위축이 되면 파실 시기를 놓치는 게 아닌가. 조사 대상인 서울 강남권과 마포, 용산, 성동 등인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해졌습니다. 다만 다른 지역들의 오름폭이 확대되며 서울 아파트값은 1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네, 답답한 뉴스만 전해드렸는데 오늘 혹시 가슴이 뻥 뚫리는 이 가을 하늘 한번 올려다 보셨는지요? 오색 단풍이 물들고 또 코스모스 등 가을꽃이 만발한 모습도 장관이었는데요. 이승훈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춘천 남이섬입니다. 섬 전체가 오색 단풍으로 물들었습니다. 가을 햇살의 오솔길이 온통 붉은빛으로 가득합니다. 걸어다니다 보니까 낙엽 단풍도 조금씩 지는 것 같아서 많이 좋았어요. 단풍나무는 보통 군락을 이루지 않지만 남이섬에는 100여 그루가 밀집해 백풍미론이라 불립니다. 날씨도 좋고 완전 가을 하늘 같고 단풍 색깔이 만연하게 드는 게 가을 느낌이 훨씬 나네. 코스모스가 가을바람에 흔들리고 백일홍과 은빛 억새, 노란 해바라기까지 활짝 핀 가을 야생화가 관광객을 반깁니다. 가을이 빨리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도 많고 많이 이쁘고 애기랑 같이 좋은 추억을 만들어서. 경주 첨성대 주위가 온통 분홍빛 물결입니다. 관광객들은 핑크 뮬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겼습니다. 어제 막을 올린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장도 나들이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가을 날씨라서 너무 좋아요. 오늘 사진도 많이 찍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갈 겁니다. 주말인 오늘 시민들은 단풍과 가을꽃을 감상하며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요즘 음원 차트를 보면 이름이 낯선 발라드 가수들이 상위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가을이라 그렇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현상은 댄스곡이 초강세인 여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백은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벅스, 멜론 등 국내 음원 차트 10위권에 든 노래입니다. 임재현, 폴킴, 박혜원 등 이름마저 생소한 발라드 가수의 노래가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대형 기획사 가운데는 악동 뮤지션이 겨우 10위권을 유지할 뿐 음원 시장에서 최고 강자였던 트와이스도 10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방탄소년단, 있지도 50위권 차트에 머물고 있습니다. 댄스곡이 주류인 여름부터 이어진 발라드 강세에 가요계는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형 기획사들의 기획은 그동안 댄스 아이돌에 많이 집중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자발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가수의 노래에서 좋은 발라드를 선별해내고 있는 거죠. 아이돌이 해외 활동에 주력하고 있고 SNS를 통해 다양한 음악을 찾아 듣는 마니아층의 증가도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가사 내용도 그렇고 멜로디라든지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멜로디와 내용이 있어서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형 기획사의 부진, 방송국의 주도력이 약화된 가운데 상대적으로 열세였던 발라드의 약진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백은영입니다. 프로배구가 개막했습니다. 대한항공이 현대캐피탈을 꺾고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세계 랭킹 1위 고진영은 KLPGA 투어 10승 달성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활처럼 휘어져 때린 비에나의 스파이크가 그대로 코트 위에 꽂힙니다. 곽승석이 문성민의 스파이크를 블로킹으로 막고 먼저 첫 세트를 따냈습니다. 대한항공이 비에나의 활약을 앞세워 2세트를 가져갔지만 현대캐피탈은 연달아 터진 문성민의 서브 에이스로 3세트를 따냈습니다. 요스바니의 서브 에이스와 비에나의 스파이크로 분위기를 끌어올린 4세트 막판. 대한항공이 6번이나 주고받는 랠리 끝에 곽승석의 오픈 공격으로 2점 차로 달아났고 진상원의 속공과 진성태의 블로킹으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혼자 30점을 올린 비에나가 팀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김민수의 3점포로 2점 차까지 따라붙은 SK. DB는 윤호영의 3점포로 응수했습니다. 골밑에서 터진 김종규의 추가 득점. DB가 SK를 81대 73으로 꺾고 개막 후 3연승을 달렸습니다. 윤호영이 15득점 12리바운드로 펄펄 날았습니다. 16번 홀까지 파세이브를 이어가던 고진영. 17번 홀에서 버디를 잡고 단독 선두로 나섭니다. 하이트지도 챔피언십 셋째 날, 고진영이 중간 합계 3언더파로 리더보드 상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4타를 줄인 김하늘이 2언더파 공동 2위로 우승 경쟁에 뛰어들었고, 박성현은 오늘만 7타를 잃고 우승 경쟁에서 멀어졌습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지난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때 문재인 대통령은 이순신 장군의 이 말을 인용했었죠.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는 삼성 공장을 찾아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 리스크에서 벗어난 것처럼 말했습니다. 특정국의 의존도가 높아서 수출 통제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걱정 안 해도 됩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본 수출 규제 100일째인 어제는 무난하게 대처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수출 규제는 아직 선언적 조치에 그치고 있고 우리 기업들이 빠르게 대응하면서 우려했던 대란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업계는 한일 간 무역 갈등이 장기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며 불확실성에 떨고 있습니다. 최태원 SK 회장은 회장을 한 지 20년이 됐는데 이런 지정 확정 위기는 처음이고 이렇게까지 지정학이 비즈니스를 흔들어 본 적이 없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청와대도 이런 점을 근거로 경제난을 외부 환경에서 찾더군요. 거리로 나가보면 경리단길과 종로는 물론 강남까지 빈 점포가 즐비합니다. 불경기로 소비는 안 하는데 임대료도 인건비도 너무 비싸니 장사를 접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서울 집값은 눌러도 여전히 잡힐 줄을 모릅니다. 자, 그럼 이것도 대외 경제 탓일까요? 대통령이 너무 쉽게 걱정 안 해도 됩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국민들 걱정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였습니다. 내륙 지역은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 동해안은 일본에 접근한 태풍 하기비스의 간접 영향으로 태풍급의 강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강풍으로 철판이 날아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전동차 운행이 한때 중단되는 일도 벌어졌는데요. 내일까지도 남해안과 동해안, 울릉도, 독도에 강풍주의보가 이어지겠고요. 또 제주도 해안과 경남 해안, 동해안에는 강풍으로 인한 너울이 밀려와 방파제나 해안 도로를 넘을 수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간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동해상과 남해상, 제주해상에는 물결이 최고 5에서 7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2도로 시작해 낮 기온 23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낮 동안 따사롭고 해가 지면 금세 싸늘해지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입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자주 약속한 말이 현장을 찾겠다는 거였습니다. 실험하고 있는 경제 현장들을 둘러본다면 뭔가 다른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뉴스7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